맞아요. 어머님이 집 안 해주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도 명절에 일 안 해요. 강남에 집 해주시면 그때 저도 없던 제사도 만들어서 일할게요. 이것 봐, 이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걸 내가 며느리라고? 엄마, 그만하세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는 안 올게요. 그래. 너도 차라리 처가에 나가라. 어? 네. 다음 명절엔 바로 처가에 갈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이미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결혼할 때 집을 안 해줬으니 명절에 일을 시키지 말라는 며느리. 식구라고 해봤자 많지도 않았고 혼자만 고생시킨 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같이 하거나 이 씨가 아이라도 봐주거나 하면서 다 같이 먹을 음식을 준비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것처럼 말하며 꼭 이 씨를 시집살이 시키는 나쁜 시부모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가 달라졌다고는 해도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바쁜 자식들 얼굴 구경도 못 해보니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두 끼 먹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었던가요? 그걸 가지고 며느리를 부려먹네 어쩌네 하면서 친척들 앞에서 부모에게 달려들어야 했던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의 효라는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결혼은 뭐하러 했나 싶기도 했죠. 종종 손주도 봐주곤 했지만 이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도 며느리를 혼쭐 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절의 언행을 후회하게 말이죠. 이 씨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였죠. 엄마, 집 문제 때문에 성경이네 집에서 상의를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무슨 상의? 양가에서 반씩 보태서 작은 전셋집을 구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이에 아들은 대학원까지 마치느라 취업이 늦어진 탓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며느리 될 아들의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대학원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뒤늦게 된 것도 있었고 월급이 박했기 때문에 아들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34, 며느리는 30이었습니다. 이제 막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있던 때였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돈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딸이 결혼하는데 절반을 보탤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쎄, 결혼을 꼭 부모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하는 거니? 아시다시피 아직은 모아둔 돈이 넉넉하지가 않아서요. 성경이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서 다 해주면 좋겠네. 성경이네가 전부요? 거기 바깥 사돈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내미도 하나잖아. 그 정도는 안 해주려나? 태평한 이 씨의 말에 아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이었습니다. 도와주시면 나중에라도 갚겠습니다. 엄마 생각은 이래. 각자 너희들 결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니? 거기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도와줄 거야. 다른 부분이라니요? 나중에 손주 생기면 봐줄 수도 있는 거고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보태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공부시켰으면 됐지. 집까지 보태라 그러면 엄마 아빠 등골 휜다. 제 공부 대학 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했어요. 그게 끝인 줄 아니? 안 보이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는 이 씨와 대화를 나누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씨도 양보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자식이 결혼할 때 꼭 부모가 집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구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키워준 것으로 부모의 역할은 끝이라고 여겼죠. 보름쯤 뒤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양가 도움 안 받고 하기로 했어요. 뭐? 그쪽에서 전세금 안 해준대? 보태주신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안 받기로 했어요. 아니, 왜? 준다는 걸 왜 안 받아?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고요. 아이고, 아들이 공부만 하느라 참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네에게도 조금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반씩 보태기로 말을 꺼냈으면 도와줄 의사가 있던 것인데 이 씨의 결정 때문에 똑같이 복수라도 하는 것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정말로 양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과 전세자금 대출 받은 돈을 합쳐서 소형 아파트를 구해 들어갔습니다. 둘이 살기엔 나쁘지 않지만 식구가 늘면 반드시 이사를 나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을 구해도 이런 대로 구했니? 아무리 사회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아, 그래도 깔끔하고요. 해도 잘 들어요. 며느리의 변명에 이 씨는 집안을 구경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엄마, 이만 나가요. 나가서 식사하죠. 뭘 나가서 먹어? 여기서 먹으면 되지? 집에서요? 그래. 너희 해먹는 밥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올려줘.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곤란한 기색이 보이길래 이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밥도 안 해먹니? 해먹긴 하죠. 아무리 공부만 해서 살림을 할 줄 몰라도 말이야. 밥은 해먹을 줄 알아야지. 너희가 아직도 처녀 총각들도 아니고 사먹는 버릇 들이지 말고 해먹어. 그래야 요리도 늘지? 네. 며느리는 서툰 솜씨로 밥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기다린 지 1시간 만에 차려진 밥상은 썩 훌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는 잔소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또 자신의 방문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이 씨는 주말에 일이 없으면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가서 며느리에게 반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도 금방 늘긴 했습니다. 젊다 보니까 습득이 빨라 이 씨는 흡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씨 부부에겐 첫 손주였습니다. 너 애 낳으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봐줄 테니까 걱정 말어. 감사해요. 그리고 며느리의 배가 불러올 때쯤 명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늦었네. 좀 일찍 오라니까. 시장 가야 된다고 했잖아. 일찍 온다고 온 건데. 얼른 가자. 어제 내가 장은 좀 봐놨는데 시장 가서 사야 할 게 있어. 성경이는 집에 있으라고 할게요. 뭐? 왜? 같이 가야지. 배도 무거운데. 아이고, 저 정도면 배 부른 것도 아니야. 얼른 따라 나서. 얼마 힘들지도 않으니까. 이 씨는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너는 이거 차에다 넣어놓고 와. 이 씨가 아들에게 장 본 것들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주차장이 멀어 한참 걸릴 것이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고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아 참, 숙주도 사야 하는데. 이 씨는 능숙하게 물건을 골랐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나물 등. 장바구니가 묵직해졌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이 씨는 자연스럽게 봉지들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들고 가자. 며느리는 양손 가득 봉지를 들고 휘청거렸습니다. 이 씨는 앞서 걸으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얼른 돌아가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말이죠. 조금 있다 아들이 다시 돌아왔고 며느리 손에 있던 봉지들은 아들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씨는 며느리에게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성경이도 요리해요? 이 씨는 이상한 말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하니?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일이 바빠 다음날 오후는 되어야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할 사람은 이 씨와 며느리밖에 없는 것이었죠. 같이 할게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고 며느리도 비슷했습니다. 음식하는 거지 잡아먹는 거 아니야. 고모 두 분만 오니까 음식 많이 하지도 않을 거고. 네, 처음 아들 며느리의 태도에 이 씨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별일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씨가 주도하면 며느리는 거드는 수준이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명절이라면 덮어놓고 싫어하는 아들 며느리의 태도가 마뜩잖았습니다. 고사리는 물에 불려놔야지. 그리고 시금치 이거 봐. 뿌리 부분이 깨끗하지가 않잖아. 아, 네,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명절 음식은 네. 대충 안 해요. 이 씨는 며느리가 나무를 다듬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며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전 부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설픈 손길로 전을 뒤집었습니다. 새카매진 단면을 보고 이 씨가 한숨을 푹 쉬었는데 며느리가 그런 이 씨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30이 넘었는데 부엌일에는 젬병이었습니다. 아이고, 안사돈도 걱정이 많으시겠다. 네? 이렇게 하나도 안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셨으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고 계시겠어. 그래도 이 정도는 알려주셨어야지. 엄마, 옆에서 도와준답시고 방해만 하고 있던 아들이 이 씨를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너는 그게 뭐야? 콩나물 머리를 그렇게 떼는 놈이 어딨니? 도움 안 되니까 좀 나가 있어라. 덩치만 커다래가지고 부엌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불편해 죽겠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아, 그냥 좀 나가라니까? 너 이러는 거 성경이 편든다고 그러나 본데, 그러면 내가 성경이가 예뻐 보이겠니? 앉아서 점 붙이는 게 뭐가 힘들다고 옆에서 난리야? 이 씨의 말에 며느리도 놀란 눈을 했고 아들도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치를 보다가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전을 붙이다 말고 앓는 소리를 내며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힘드니? 아, 아니요. 배가 좀 당겨서요. 며느리가 민망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를 좀 더 쭉 내밀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서 양파를 까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세상 많이 좋아진 거야. 나 젊었을 적엔 말이야. 임신해가지고 밭 매러 다녔어. 아, 네. 그리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만사까지 매일 삼시세끼 차려냈고, 애 낳고는 일주일 만에 또 밭에 갔다.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참 이런 것도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호통을 친 것도 아니고 나무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씨의 딸은 32이었는데 며느리보다도 훨씬 어른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저 하면 돼. 이제 밥 차리자. 설거지 좀 해라.
네. 차례 음식 준비를 하던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물이랑 몇 가지만 더하면 될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했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며느리도 친정 가야 하지 않아? 에이, 고모한테 인사하고 가라고 좀 더 있으라고 했죠. 저희는 이만 일어나 볼게요. 처가에서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래? 외동딸이라며? 얼른 가봐. 그래. 이거 설거지만 하고 가. 나머지는 내가 혼자 치우던지 말던지 할 테니까. 설거지요. 제가 할게요. 이 씨는 고무장갑을 끼는 아들을 흘겨보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사랑꾼이니 뭐니 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들에게서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성경이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엔 왜? 너희 처가에서 다쳤니? 아니요. 처가에 못 갔어요.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배가 왜 아파? 응급실 갔는데 병원에서는 너무 무리한 것 같대요. 무리? 뭘 했길래? 임신한 몸으로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들은 이 씨를 탓하는 말투였습니다. 이 씨는 기가 찼습니다. 설거지만 2번 했을 뿐이었습니다. 음식은 대부분 이 씨가 했고 말이죠. 뭘 시켜도 어설프니까 이 씨가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이 씨 탓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이가 그래?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아니요. 의사가 그랬다고요. 무리했다고. 그러는 너는 엄마는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하니? 젊은 애도 그렇게 병원에 가기까지 하는데 60 넘어서 네 마누라보다 더 고생한 엄마는 걱정 안 돼.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임신한 며느리니까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했다 이거죠. 임신치 유세라고 생각했지만 이 씨는 그 말은 그냥 삼켰습니다. 아들도 속상한 나머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똑같이 언성을 높였다가는 남은 연휴도 망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며느리를 상전으로 모셔서 나 혼자 다 하련다. 아,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알았다니까 그러네. 이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생한 것으로 따지면 이 씨가 더 고생이 많았는데 말이죠. 며느리는 참 남편은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평생 동안 차례를 지냈는데도 남편이 편 한 번 들어준 적이 없었죠. 며느리는 만삭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조상기가 있다면서 외출을 삼갔죠. 이 씨도 이해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명절에 와야 했죠. 애가 아직 어린데. 애가 어린 거랑 명절이랑 무슨 상관이야? 더욱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보여줘야지. 어차피 애만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애는 아빠도 볼 수 있잖아. 너도 있고. 못하면 엄마도 봐주면 되는 거고. 아, 그래도 너무 어린데. 그렇게 오기가 싫으니? 이 씨는 정말 아들에게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왜 자꾸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갈게요. 그냥 오면 어련히 알아서 애도 봐주고 할 텐데 꼭 이렇게 기분을 상하게 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별로 오고 싶지 않다고 했을 테죠. 이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집 안 해줬다고 눈치 주는 거 아니야? 뭐? 정말? 그래. 요즘 며느리들이 그런다잖아. 강남 아파트 해주면
며느리들이 알아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다 한대. 시부모 병원도 다 모시고 다니고. 그런데 집 안 해주면 며느리 노릇도 안 한다잖아. 참, 세상 말세다. 요즘 젊은 애들 무서워. 계산적이지. 그리고 남편도 자기 편이겠다. 무서울 게 없을 거 아니야. 친구의 말을 들으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죽상을 하고 설거지 한 번만 시키려고 해도 아들에게 눈치를 주고 한마디 하려고 하면 입술부터 깨물고 고개를 푹 숙이니 오히려 시모인 이 씨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초장에 버릇을 고쳐놔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는 명절에 오지도 않는다고 한다니까? 명숙이 있지? 거기는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둘만 여행 간대잖아. 이 씨는 그 말을 듣고는 혀를 찼습니다. 여행이야 여름 휴가도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인데 가족끼리 모이는 날에 굳이 그렇게 둘이 따로 놀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싶었죠. 그런데 명절이 좀 더 다가오자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아들이 명절 얘기를 꺼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성경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씨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데? 대상포진이래요. 뭐? 생각보다 심각한 병명에 이 씨도 놀랐습니다. 잠시 말을 잃었죠.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젊은 애가 무슨 대상포진에 걸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애 보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지난주에도 내가 가서 봐주고 했잖아. 몇 시간 봐줘도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명절에 고모들도 오고 그런데 너희가 안 오면 안 되지. 그러면 저만 갈게요. 성경이는 처갓집에 보내고. 선경이랑 같이 와. 그런 병은 다 밥을 안 먹어서 그래. 비짝 말라가지고 밥도 깨작깨작. 그러니까 병이 안 나고 백이니? 애 키우려면 엄마가 잘 먹고 그래야지. 와서 잔치 음식 먹고 그러면 싹 낫는 거야. 그리고 힘들다면서 사돈네만 가는 건 좀 그렇지? 엄마, 근데 성경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애 보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거기 가서 고모들 올 때까지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더욱 와야지. 애 보는 거 힘들다며? 와서 쉬라 그래. 애 맡기고 쉬면 얼마나 좋아? 엄마, 꼭 데리고 와. 다 같이 밥 먹고 부대끼면 기운 날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도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지만 얼마 전에 친구와 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계속 이렇게 빠지다 보면 나중엔 명절엔 당연히 안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대상포진이 아닐 수도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명절이 되었습니다. 설 전날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점심쯤에 도착했습니다. 얼굴 빛이 안 좋긴 하네. 네, 이 씨가 손주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한 것이 정말로 아프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 이 씨가 아들 며느리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점심을 차려놓았습니다. 이런데도 며느리 생각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애가 우나 보다. 이 씨는 거실에 가서 남편과 함께 손주를 돌봤습니다. 이렇게 오면 좋은데 왜 안 오겠다고 한 것인지 그러다가 식탁 의자가 바닥에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사가 끝난 듯 했죠. 성경이 너는 와서 이거 간 좀 봐. 성경이 좀 쉬게 하려고요. 간 보는 게 일이니? 너나 들어가서 좀 누워 있던가 해. 금방 들어갈게.
며느리가 아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게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봐라. 와서 밥도 먹고 하니까 낫잖아. 네, 뭐 하면 돼요? 일단은 먹은 것부터 설거지해. 네, 며느리가 천천히 식탁에서 그릇을 옮겼습니다. 어찌나 동작이 굼뜬지 꼭 시위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전이나 부쳐라. 어디가 아프다며. 다른 건 내가 할 테니까. 전 부치는 건 안 힘들잖아. 네. 하지만 얼굴빛이 대번에 어두워지는 며느리. 점심까지 차려주고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는데도 뭐가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아픈데 일을 시키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죠. 그렇다고 나 혼자 음식을 다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너도 물론 아프겠지만 나도 그저께 침 맞고 왔어. 허리랑 손목이랑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말이야. 그러셨어요. 그래. 근데 내가 언제 너희한테 어디 아프다고 한 적이나 있냐? 다 참고 사는 거지.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대답을 바라고 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쯤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들이 전을 부치고 있는 며느리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아니. 왜 성경이한테 일을 시켜요? 전 부치는 게 뭐 힘들다고. 힘든 일은 내가 다 하고 있구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여러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은 이 씨였습니다. 며느리는 편하게 앉아서 전만 뒤집으면 되는 것이고 말이죠. 손목 아프고 허리 아픈 와중에도 너희 먹이려고 아침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네 마누라 일 시킨다고 뭐라고 하니? 아니, 힘들면 전 같은 건 사도 되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좀 사서 먹고요. 뭐? 누가 명절 음식을 사 먹어? 요즘엔 다 그렇게 해요. 요즘에 부모 버리는 게 유행이라면 너는 아주 신나가지고 버리고 오겠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이 아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고요. 멀쩡한데 뭐가 아프다는 거야? 이것 보세요. 아들이 며느리 옷을 슬쩍 들쳤습니다. 그러자 울긋불긋한 피부가 보였습니다. 아파서 잘 때도 끙끙대는 사람한테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참나, 너무한 건 너 아니니? 됐다. 나 혼자 할 테니까 넌 가서 쉬어. 이 씨가 며느리에게 차갑게 말하자 며느리가 뒤집개를 들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씨가 뒤집개를 휙 뺐으며 재차 말했습니다. 네 남편 눈에서 불 나오겠다. 얼른 들어가. 제가 도울게요. 됐으니까 너도 가. 애나 보던가. 이 씨는 아들 며느리를 부엌에서 내보내고 혼자서 화를 사겼습니다. 며느리에게도 화가 나고 아들에게도 서운했습니다. 이 씨는 시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몸살이 나서 쓰러질 지경이어도 한 번도 힘들다거나 못하겠다거나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도 꺼내기가 힘들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거침없었습니다. 나이든 부모가 혼자서 전을 부치는 건 괜찮고 며느리는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뒤로도 부엌을 얼쩡거렸지만 그 얼굴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로 이 씨 혼자서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몸살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나물을 하고 국 끓이는 걸 도왔습니다. 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말이야.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뭐가요?
남편 앞세워서 시부모한테 대들고 그런 거 말이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주 쌍심지를 켜고 지 엄마한테 달려들려고 하잖아. 죄송해요. 그러면 너만 욕 먹는 거야. 내가 언제 너만 부려먹은 적이 있어? 좀 아파도 참고 해야지. 어련히 알아서 배려해 줄까? 네,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지내고 시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성경아, 국 좀 더 떠다 줘라. 제가 갈게요. 아니야. 내가 갈게. 그래. 국 하나만 떠와. 그리고 나서 앉아서 먹어. 네, 그리소 식사가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가볼게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부엌이랑 거실에 치울 게 산더미 같은데 이러고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준비도 모두 이 씨가 하고 치우는 것도 당연히 쏙 빠져버리는 아들 며느리가 참 야속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누이들이 도와줄 리도 만무했죠. 아이고, 왜? 올케 어디 아파? 아니요, 허리가. 침을 맞긴 했는데 어제 일을 많이 했더니 무너져 내리려고 하네요. 아이고, 그니까 음식 적당히 하지. 식구들이 다 먹을 정도는 해야죠. 근데 어제는 또 혼자 해가지고 며느리 두고 왜 혼자 해? 아프대요. 어디가 아픈데 그래? 시누이 하나가 이 씨의 며느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대요? 젊은 애가.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시엄마 혼자서 음식을 하게 두면 안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올케가 안색이 안 좋았구나. 다들 이 씨를 걱정하는 말을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울먹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는 이만 사돈댁에 가봐. 기다리시겠다. 설거지는 나 혼자 하면 되지. 천천히 치우면 돼. 아니, 며느리가 그래도 이건 같이 치워야지. 친정에 가려고 이걸 다 내팽개치는 거야? 전 괜찮아요. 요즘엔 며느리 부려먹으면 안 된대잖아요. 시집살이 시킨다고 안 그래도 눈칫밥 먹는데. 엄마, 자꾸 왜 그러세요? 선경이 대상포진 걸렸다니까요. 밥 많이 먹으면 낫는다고 굳이 부르셨으면서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갑자기 언성을 높이는 아들 때문에 다들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일을 시켰니? 나 혼자 다 했잖아. 어제도 전부치라고 하셨잖아요.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이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어제 애도 봐주고 밥도 차려주고 음식도 내가 성경이만 시켰니? 같이 하자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같이요? 엄마는 지시만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며느리가 명절에 일 좀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소리치고 뭐라고 할 일이야? 그것도 고모들 앞에서. 얼굴이 후끈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그거구나. 지금 너희 결혼할 때 집 안 해줬다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명절이고 뭐고 일도 하기 싫고,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엔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된다더니 결혼할 때 집이라도 사줬으면 감히 아들 며느리가 이런 태도를 보일 리가 없었죠.
참 돈을 써야 부모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속이 쓰렸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강남에 아파트 사주면 없던 제사도 만들어서 며느리가 친해준다더라. 너희는 집 구할 때 돈 안 보태줬다고 이렇게 사람을 개무시하는 거 아니니? 저희가 언제 집 얘기 꺼낸 적이나 있어요? 성경이 아픈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씨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 안 보탠 건 사돈네도 마찬가지잖아. 너희는 사돈네 가서도 이러니? 안 가겠다고 그러고 일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참, 딸내미 잘 가르쳐놨다. 이 씨의 마지막 말에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많이 아파도 부르셔서 왔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프다는 핑계로 네가 여기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모자 사이 갈라놓기밖에 더 했니? 저도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자꾸 저한테 참 가증스럽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하고 말만이라도 하면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너 시켰겠니?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죠. 또다시 이 씨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눈을 부라리더니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이 집 안 해주신 건 사실이죠. 어이가 없어서 턱이 바닥에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나 싶었죠. 그러니까 저도 명절에 일 안 해요. 강남에 집 해주시면 그때 저도 없던 제사도 만들어서 일할게요. 이거 봐, 이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걸 내가 며느리라고? 엄마, 그만하세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는 안 올게요. 역시나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엔 시부모 집에 안 오게 될 거란 말이 말이죠. 그래. 너도 차라리 처가에 나가라. 어? 돈 많다며? 그러면 집이라도 하나 사주시지? 참나. 네. 다음 명절엔 바로 처가에 갈게요. 뭐야? 가보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와 손주를 챙겨서 현관을 나섰죠.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누이들도 눈만 또르륵 굴려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볼게. 시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 씨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겹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은 뒤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혼자 남겨진 이 씨는 엉망이 되어 있는 집을 돌아봤습니다. 치울 게 산더미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며느리 뜻대로 됐습니다. 이 많은 걸 이 씨 혼자서 감당해야 했으니 말이죠. 이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혼자 상을 치우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 씨는 며칠 뒤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전히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지금 누가 화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재산 전부 다 수진이 앞으로 줄 생각이다. 여동생 이름을 거론하자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이런 장남보다는 차라리 집에 잘 오지 않는 딸이 더 나았습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속을 썩이지 않을 테니 말이죠. 이 씨의 회심의 일격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말을 내뱉었는데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돈은 너희한테 한 푼도 못 준다. 집? 어림도 없어. 너희가 잘만 했다면 우리가 몇 푼이라도 보태줬겠지. 안 그래?
이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하고 당장 사과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러세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뭐? 저희도 엄마 재산 바라고 산 적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연락 안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기가 찬 이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그래서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이놈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주나 봐라. 이 씨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너무 분해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당신 전화도 안 받아요? 안 받아. 당신 때문에 손주도 잃게 생겼네.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씨는 남편과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 씨를 가장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연락 끊으면 아쉬워할 줄 알고? 손주? 필요 없다 이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위한 위로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 며느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자 이 씨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누구세요? 그런데 아들네 집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이 씨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저희 아들 집인데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이번에 이사 온 사람인데. 그 말에 이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말도 없이 이사를 갈 생각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이 씨는 서둘러 아파트 단지를 나오며 아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계속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그렇게 20통 정도 전화를 했을 때 드디어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왜 전화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사 갔니? 네. 이사했어요. 어디로? 그게 왜 궁금하세요? 내가 내 아들 어디 사는지도 몰라야 해? 집 사서 이사했어요. 뭐? 무슨 돈으로? 장인어른이 도와주셨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말도 안 하다니요. 저희랑 연 끊고 살기로 하셨잖아요. 처가에 도와달라고 하라면서요. 그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앞으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만 잘하고 살려고요. 너 제정신이니? 네. 저도 제 가정 지켜야죠.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또다시 전화 연결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명절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영영 아들을 잃은 것 같았죠.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는 주말. 싸늘한 집에 앉아 이 씨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복수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제 발등을 찍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명절엔 차례상을 차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이 씨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